21장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자식과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따뜻한 눈빛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아무것도 늦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으면 그 사람은 이미 여정이 시작된 사람이다. 한 발짝, 단 한 발짝만요. 완벽한 여정이 아닙니다. 완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 한 발짝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의 자신보다 조금 더 깨달아 있는 자신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깊은 죄책감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이미 50인데 이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얼마나 오래 그 마음을 안고 계셨을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 늦었다 라는 마음을 50년을 안고 계셨던 것이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나이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미리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50이든 60이든 어떤 날이든 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2장 화해라는 것의 진짜 의미. 화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은 그냥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 다시 잘 지내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합의를 화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화해가 아닙니다. 진짜 화해는 그냥 잘 지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짜 화해는 상처를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는 이미 있었고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의 눈빛은 이미 남아있고 그때의 식탁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화해하더라도 그때의 것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진짜 화해는 그 상처를 서로가 인정하고 이렇게 아팠을 것이다 라고 서로의 눈에서 아픔을 본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함께 본다는 것이요. 기술적으로 화해하는 것, 즉 우리 다시 잘 지내자라는 합의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화해하는 것은 서로의 상처를 정직하게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보는 것은 아무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잘못했었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화해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줬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나는 잘못했다라는 단순한 세 글자가 아닙니다. 그 답변은 나는 당신의 아픔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화해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상처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본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23장 형제들과의 관계는 부모의 거울. 형제들과의 관계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과의 관계는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는 부모가 그 안에서 남긴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사이가 좋다면 그 안에 부모의 균등한 사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 둘 다가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이다 라는 확신을 안고 자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있으면 형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사이가 나쁘다면 그 안에 부모의 불균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명은 나는 환영받는 존재이다 라고 느꼈고 다른 한 명은 나는 그냥 있는 존재이다 라고 느꼈을 가능성이요. 이것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끼리의 성격 차이로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형제 관계의 근본은 부모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차별을 형제를 향한 적대감으로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의 적이다. 이런 무의식적 연결이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형제는 적이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은 아이가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빛에서 받은 신호를 통해 아이는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제끼리는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 개뿐이고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라는 그 느낌이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경쟁의 잔여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형태로,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하지만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형제끼리의 관계를 고치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끼리의 관계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을 바꾸려면 먼저 거울 앞에 있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24장 남겨진 날들의 가치. 우리에게 남은 날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해방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날이 아직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날은 얼마인지 모릅니다라는 것 안에 남은 날이 아직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날, 단 하루라도 우리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 씨앗을 심을 뿐 아니라 잡초도 자라는 밭. 잡초를 뽑는 것은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뽑아가면
결국 좋은 씨앗만 남는다. 이 비유에서 잡초는 편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균등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잡초는 오래 자라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자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부모로부터 그런 밭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잡초는 세대를 이어 견고해져 왔습니다. 편애라는 잡초도 매일 조금씩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통해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향하면 잡초는 약해집니다.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의 자신이 잡초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내일의 자신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 자식에게 닿는다면 자식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의 변화를 가장 잘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눈빛만으로도 자식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달라지면 자식의 마음도 아주 약간이지만 달라집니다. 남은 날들 소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남은 날들은 아무도 돌려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장 자식의 눈에서 본 부모의 얼굴.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모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 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저렇게 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있지만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아주 불편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자식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잘난 형을 항상 예뻐하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눈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아,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인식 안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작은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눈빛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항상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평생을 따라갑니다. 결혼해서도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도 그 아버지의 얼굴은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봐왔다라는 그 얼굴. 아무도 다른 무언가를 보여준 적이 없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은 때로 자식 자신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덜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평생의 관계 안에서 반복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자식의 눈에서 본 자신의 얼굴을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봐야 합니다. 그 얼굴이 우리가 원하는 얼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보였었구나라는 것이 아주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본 후에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본다면 아주 약간이지만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26장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를 시작하려면 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큰 것은 아무도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큰 일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오면 우리는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아주 빠르게 도달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내일 평소라면 덜 연락하게 되는 그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도 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전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화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아주 작은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왜 이 아이에게는 전화하기가 좀 어려운가? 왜 이 아이와 이야기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한가? 왜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좀 무거운가?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종류의 질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마 그 답은 아주 작은 것일 것입니다. 아, 왜 그냥 이런 마음이지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이런 마음이었었구나라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은 큰 변화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정사라고 합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의도, 그리고 그 올바른 의도가 올바른 행동으로 변환될 때 관계의 색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말보다 아이에게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는 행동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읽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7장 사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 이 말은 거의 모든 부모가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내용은 부모마다 다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부모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잘하면 사랑한다. 못하면 실망한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아이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아이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을 줍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아이가 자라면서도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아이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이다 라는 가장 깊은 확신을 줍니다. 편애는 조건부 사랑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이 아이는 조건을 만족했으니 사랑한다. 그 아이는 만족하지 못했으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무의식적 평가가 차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는 아이에게 나는 조건을 만족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무리 부모가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자식의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의 존재 자체를 본 것입니다.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무조건적 자비의 본질입니다. 성과에 대한 사랑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장 깊은 연결의 본질입니다.
28장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자신을 매우 가혹하게 판단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나쁜 부모였다. 내가 내 자식에게 이런 상처를 줬구나. 아니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눈빛을 보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밀려온다면 잠깐 멈추세요. 왜냐하면 그 가혹함 안에 또 다른 종류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입니다.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부모는 자식에게도 제대로 사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책감만 있고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자식에게 나는 나쁜 부모이다 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에게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죄책감을 느끼면 아, 내가 부모를 이렇게 만든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로부터 차별받은 상처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의 형태를 학습했고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패턴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 하지만 나도 아픈 사람이었다. 이 두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용서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나도 아픈 사람이었다 라는 것도 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 후에 우리는 더 진심으로 자식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아닌 깨달음에서 나오는 사과는 아이에게 아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에서 나오는 사과는 아이에게 부모가 나를 본다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29장 새로운 시작의 날.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선언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알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 자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한 가지만 결정해 주세요. 앞으로는 내 자식 중 누구든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먼저 보려고 할 것이다. 이 결정만으로도 우리의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보는 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를 먼저 보는 눈으로요. 아픈 손가락을 깨물기 전에 그 손가락의 눈물을 먼저 보라. 이것이 오늘의 글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픈 것을 볼 때 그 아픔의 원인을 먼저 찾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이런 비난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을 찾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으면 우리 자신의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라는 것이요. 하지만 그 아픔의 원인을 찾기 전에 우리는 그 아픔 자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 아픔을 한 번만 진심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 움직입니다. 그 순간 편애의 균열의 첫 번째 빛이 들어갑니다.
균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균열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에 빛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균열이 더 이상 어둡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30장.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는 자식에게 전달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한 강물에서 다른 강물로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그리고 그 강물의 안에 편애라는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도 함께 흘러왔습니다. 편애는 그 강물 안에 오래된 균열 하나입니다. 세대를 거쳐 흘러온 균열. 어쩌면 우리의 조상 안에서 시작된 균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작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물의 시작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흘러가면서 스스로를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물의 본질입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돌과 모래를 만나고 그 돌과 모래를 통해 스스로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항상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글을 읽은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패턴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것, 그것은 강물이 스스로를 맑게 하는 시작입니다. 돌과 모래가요. 불편하고 거친 돌과 모래이지만 그것이 강물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맑아질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것은 강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물의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것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맑은 강물이 우리의 자식에게 닿는다면 그 자식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금쪽 같은 아이에게 물질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맑음을 조금 더 맑게 만드는 것이요. 강물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떤 금쪽 같은 자식에게도 줄 수 있는 선물보다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강물의 안에서 자유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글을 끝내며 한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한번 감고 조용히 한 명의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